주식시장을 볼 때 지정학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번 전쟁이 끝나면 지상방산이라는 부분은 조금 모멘텀이 꺾일 수 있는데 해양방산, 해상방산, 조선업 쪽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평화의 시대 가면 좀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하는 게 어디 쪽이냐면 해양방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주 쪽.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거 핵심에 뭐냐면은 AI를 누가 잡느냐가 핵심이거든요. AI 투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에 온 이유가 이 부분인 거죠. 주식시장을 볼 때 지정학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애널리스트만 하시다가 IT 경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주식시장 뭐를 봐야 돼요? 지정학적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방산 업체들이 주가가 크게 대세상승해 간 게 22년도 러우 전쟁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란 전쟁이 끝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해군력이 많이 지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해군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번 전쟁이 끝나면 지상방산이라는 부분은 조금 모멘텀이 꺾일 수 있는데 해양방산, 해상방산, 조선업 쪽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함수가 중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군함이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미국이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해군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해군력이 현대화돼야 된다. 지금 핵심은 태평양,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의 해군력 복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 요인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업체 우리나라 기술력 보면은 상당한 것 수준인 것 같고요. 또 비용도 싸게 생산하는 것 같아요. 방산업체 중에서도 특히 조선업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쟁이 끝나면은 아무리 방산업체가 실적이 좋아도 모멘텀이라는 거는 평화의 시대 가면 좀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하는 게 어디 쪽이냐면 해양방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주 쪽. 방산 다음에 우주 쪽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우주 관련 기업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한국형 스페이스X를 지향하는 기업이 있죠.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방산하는 회사들 중에 대부분이 또 우주 관련된 발사체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사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종료가 되면은 방산 기업들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기존의 뭐 전차라든지 장갑차보다는 우주 쪽 비즈니스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우리나라가 한국형 그 누리호가 발사가 돼서 성공이 됐고 위성도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재사용 발사체 추진도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스페이스X보다는 경쟁력이 좀 차이가 있는데 집중을 많이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 한국형 KF-21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기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정학 쪽에 바뀌게 되면 방산 쪽은 아마 해양 방산, 그 다음에 공중, 그 다음에 우주 쪽, 이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거 핵심에 뭐냐면은 AI를 누가 잡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미국이 그 미사일에 반도체를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천궁2를 보시면 요격률이 96%인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LG 이노텍에서 스핀오프 된 회사예요. 그래서 천궁2가 요격을 해서 성공한 걸 보고 예전에 LG 반도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닌데 LG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LG 전자 계열사들이 다 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기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 대한 그 추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LIG가 저렇게 좋은 무기를 만든 것도 근본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게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교수님께서는 애널리스트로 계실 때보다도 뭐 학교가 계시니까 주식 투자 자유롭게 하시죠. ETF를 주로 하고 있죠.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지정학적 이슈가 주식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보면 전환점 같은 사건들이 있었나요? 예, 있었죠.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 발표 났을 때 그때 아마 중국 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 시진핑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하면서 중국 제조업을 점핑하겠다. 잘 보시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이라든지 그때 다 어려워졌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를 많이 주거든요. 그 지정학적 의미를 주는 게 뭐냐면 민주당 정부가 예전에는 굉장히 잘 끌고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미중 패권 경쟁의 어떤 끈을 갈고 가는 거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중국의 WTO 가입해서 많은 미국 제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에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공동화되면서 웃긴 게 미국의 전통의 민주당을 지지했던 블루칼라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읽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정학 전략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주목해 보는 건 일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플라자 협정 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 정부가 엔화 약세를 용인했던 시점이 언제서부터냐면은 동일본 대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인정한 거죠. 야, 이거 중국과 경쟁하려면 우리가 누굴 키워야 되지? 1달러당 80엔까지였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베노미스가 되면서 140엔, 150엔. 그때 우리가 초기에 절대 1달러당 100이 못 된다고 했어요. 수급상으로 보면. 환율은 정치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150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랬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엔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6배가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그거랑 좀 다르지만 우리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장이 올라갔는데 큰 흐름은 일본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을 켜줬고 올해 반도체도 사실 예상 밖이었던 게 1년 전 이맘때쯤은 메모리 반도체가 적자였었어요. 1년 만에 영업이익률 70%가 올라갔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올해 미국의 빅텍들 구글 포함해서 4개 회사들이 투자 금액이 작년에 4천억 달러였는데 올해 캐펙스가 7천억, 8천억 더블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수급 부족이 일어났는데 현재 수요와 공급 부족 차가 20, 30%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5에서 한 7% 정도 차이예요. 근데 반도체가 어떻게 되면 보통 수급이 1, 2% 차이 날 때 디램 가격이 보통 더블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6배, 7배니까 정확하게 디램 가격이 6배, 7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노력도 컸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EUV 노광 장비를 수출 못하게 막고 갑자기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 특히 빅텍들이 AI 시장에 대한 지배권 싸움 때문에 투자 금액을 더블 가까이 올리고 나니까 갑자기 디램 러쉬 오더가 온 거죠. 이거를 예측을 작년에는 아무도 못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5만 원대 초반이었을 때 뭐 삼성열 위기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뒤지면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다. 나오면서 미국의 어떤 큰 변화는 AI다 라고 하면서 AI 투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에 온 이유가 이 부분인 거죠. 86년에서 88년 사이 우리가 3조 호황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좀 미국이 만들어줬죠. 저유가, 저금리.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 호황도 미국이 만들어줬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85년도에 오펙이 있었는데 오펙 애들이 계속 사우디 빼놓고 다 몰래 증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국왕이 빡쳐가지고 유가를 40불짜리를 10불대 초반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빠지니까 금리가 빠지고 그래서 한국장이 그 당시 5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어게인 1986년인 거죠. 40년 만에 온 우리나라 슈퍼사이클인 거죠. 그때랑 비슷합니다. 모든 맥락이.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좀 세게 갈 거로 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지분율이 30%였던데 40%까지 올랐어요. 왜 이럴까? 다들 그러잖아요. 아니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는데 반도체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2배, 3배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팔아도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차지하는 게 크니까 그래서 판 거죠. 저는 매크로 지표도 지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란 전쟁이 끝나면 저는 업사이드가 좀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쟁이 계속 지지부진 안 끝나고 유가가 계속 90불, 100불대 유지되면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향방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수익률만큼은 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추자. 최근에 그 소현철의 돈이 될지도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예, 한 2주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신 이유 동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동기는 뒤에 보면 돈이 될 지도지 않습니까? 그게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외 정책,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 그걸 보고 섹터를 제가 보면서 괜찮은 기업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포스코 홀딩스 올렸는데 그 포스코 홀딩스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미래가 뭐냐 논하면서 이제 기업들 중에 포텐셜이 있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수혜를 볼 기업들을 찾아보고 있는 거죠. 진학적 측면에서 관련된 업종 종목을 찾아보고 투자자들한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포텐셜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만은 TSMC 의존도, 즉 반도체 의존도가 거의 압도적이고요. 우리나라 뭐 주가 시가총액 총액 비중은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크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포트폴리오가 제조업이 다양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자동차 회사가 없고 조선업체가 없지만 우리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 쪽에 기회 요인이 있는 기업들을 찾고 있고요. 특히 저는 북극 항로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특별법도 나왔지만 제가 북극 항로에 눈여겨보고 있는 이거 뭐냐면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북극이 수심도 낮고 저기에 경제성이 있냐라는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굉장히 단견이다. 지리산 발견할 때도 보면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경제성이 없는데 도전을 해서 뚫고 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를 지배했고,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된 게 수에즈 운하를 자기들이 장악하면서 대영 제국이 됐고, 미국도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제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극 항로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학적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투자 인사이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으로 김영익의 경제숙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기본은 매크로 데이터입니다. 매크로 데이터를 잘 분석하시고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매크로와 기술 혁신 두 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 중요한 게 지정학적 문제. 예, 맞습니다. 서현철 돈이 될지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